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32회 기술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정빈둥입니다. 만물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 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블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는지요? 네네. 땡. 프로님 잘 지냈어요? 그럼요. 갑자기. 말할 필요가 없죠. 저는. 댓글을 이번 주에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자님. 네. 저의 고흐편에 네. 고흐편 한 지가 벌써 반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고흐편 몇 번씩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네. 행복한 돼지님께서 근데 행복이 이름에 해자가 들어가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행복한 돼지. 여의. 네, 네. 여의예요. 행복한 돼지님께서 고흐와 성향이 비슷하다고 느껴지셨나 봐요, 스스로. 네. 그래서 그 고갱 같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빈둥님 같은 사람이죠. 네. 칠 때마다 에피소드를 들어주시겠다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빈둥님이 좀 뜨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때 생각도. 우리가 얘기했을 때 네. 순트님하고 부르님이 고흐에 좀 가깝다고 했었나? 맞아요. 유생님은 어디에 가깝죠? 전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예. 지금 해보세요. 고갱하고 좀 가깝지 않나? 굳이 따지면? 전 둘 다 별로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하여튼 보면서 좀 저 찔렸습니다. 그쵸. 조심해야겠다. 근데 주변에 이게 순트님과 부르님만 있는 게 아니겠거니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후원까지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많은 해주셔가지고 진짜 저희 감사해요. 후원액이 꽤나 많이 모였겠네요. 지금쯤. 네. 뭐 저도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는데 네. 나중에 다 환원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사회에. 이거 비리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데 네네. 그 전에 뭔가 다른 데로 환원될 수도 있다. 네. 저희의 녹음에 조금 더 원활한 녹음에 이렇게 네. 그 후원해주신 금액은 쏟아붓겠습니다. 네. 네. 부르님. 네. 그 세간의 화제였죠. 전기차,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에피소드에 우리 네. 달달달 보름님께서 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한스 짐머가 이제 그 BMW 음향 디자이너로 합류한 걸 모르셨나봐요. 네. 저도 그때 녹음하면서 깜짝 놀랐던 저도. 여기 있어요. 세상이 네. 참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발전해서 경력도 이상하게 넓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결국 잘 되는 사람이 독식한다. 네, 한스 짐머가 영화계에서 원탑이 되니까 네.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열려도 일단 다른 쪽에서 뭔가 성취를 이룬 사람을 데려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저도 많이 느껴요. 아무튼 뭐 주위에서 이제 전기차를 보시게 되면 네. 좀 이렇게 소리에도 한번 집중해보는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저희 지난번에 녹음 끝나고 네. 포르쉐였나요? 네. 그거 지나가는 소리 들었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 포르쉐 타이칸이 옆에서 네. 또 지나가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차이를. 이게 약간 속도를 좀 올려야지 이게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요? 이게 되게 골목길이니까 되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 소리가 이제 좀 덜 들렸던 그건 있죠. 네. 그렇구나. 어쨌든 달달달 버릇님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네. 유생님. 네. 새로운 분이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네. 97764446님께서 네. 8글자 남겨주셨어요. 네. 지대더볕 포맷이네. 네. 지대늘명 포맷과 비슷하다고. 근데 사실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일종 네. 벤치마킹이라면 벤치마킹을 또 하기도 했죠.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지대늘냐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걸 들으면서 이제 좀 팟캐스트에 대한 그 열망을 좀 키워나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비슷할 수밖에 없고 사실 최고의 칭찬이죠. 네. 음. 정말 감사한 칭찬이고 제가 대댓글로 한번 남겼거든요. 음. 발톱대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맞아요, 노력을 맞아요. 해보겠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지대늠엿은 지금 이제 종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맞는 방송이 저희가 될 수는 없겠지만 네. 조금이라도 비슷한 기억을 한번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떠올리시면 저희는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저도 얘기할 게 있는데 네. 저희의 대선편이 아주 댓글의 상황이 폭망했습니다.
아예 사라졌어요. 네. 저희의 에피소드에서 대선편은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되게 회심의 일격의 측면에서 네. 대선편을 좀 기획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다. 그 대중들의 눈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그 네. 기획 자체는 저희 내부에서는 네. 호평이었죠. 되게 참신하다. 네. 이런 걸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녹음을 막 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대중들이 반응이 차가운 것은 이유가 있다. 냈다 네. 틀렸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근데 아주 힘을 뺀 기술편에서 자율주행이 빵 떴다. 네. 저 힘 안 뺐는데요? 힘 줬는데? 왜 힘을 뺐다 그러시죠? 아무 생각 없이 준비했던 아니요. 기술편. 저는 자율주행이 핫하기 때문에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처럼 대충 준비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 방콕이랑 글쓰기 하신 분들이 이걸로 웃으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찌됐든 대선편에 좀 관심이 덜 가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네. 좀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네.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대선편에 슬며시 댓글 달아주시면 구질구질하게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왜냐면 저희가 그거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네. 버거스면 끝나고 네. 네. 저희가 투표를 했잖아요. 아. 그 관우하고 네. 좀 빈센조가 네. 우리 내부에서 너무 평가절하된 게 아니었을까 아, 네. 이런 좀 생각을 집에 가면서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지 않으실까 그 두 개를 좀 응원하는 댓글을. 제일 후드려 패신 분이 전 얘기하니까 정말 진정성이 안 느껴지네요. 아니 그래서 내가 조금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네. 바라보지 않았나 했으나 네.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두 분은 이제 추가 녹음을 준비하셔라.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그때 네. 놀리는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기 때문에 네. 네, 별로 그게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예능으로 준비한 두 사람과 네. 다큐로 네. 준비한 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그쵸, 생각합니다. 그쵸, 그쵸. 네. 그렇죠. 뭐 크게 재밌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두 분은 조만간에 추가 녹음을 하실 거니까 네네. 두 분이서 뭐 이거 진짜인가요? 그래 장난이잖아 이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서 이제 저희 긴급 상황을 대비하면서 네. 한번 추가 녹음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내년쯤에 하면 되겠죠. 네. 그 전까지 댓글이 안 달린다는 전제하에 네네. 뭐 결과 이상이 없으면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기술편의 마지막 시간으로 유생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기술편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네요. 네. 제가 준비한 기술은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입니다. 적정 기술. 네, 적정 기술. 혹시 어. 들어보셨나요? 적정 기술? 아니요, 전 못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여기서 말씀드린 정의는 이제 적정 기술의 초기 의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기술이 사용되는 공동체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이 적정 기술의 정의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이나 거대 과학 기술은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엄청난 자본을 소비하고 자원도 많이 소비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소득 수준도 미치지 못하기도 하고 기술력조차도 없기도 하고요. 고려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는 오히려 필요한 것들은 깨끗한 물,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구축,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 필요한 기술은 오히려 거기에 딱 맞는 적절한 기술, 적정한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적정 기술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탄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정 기술의 태동은 1960년대 중반 정도부터 탄생했어요. 네. 1960년대 하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냉전 체제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 팍스 아메리카나 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많은 생산력을 가지고 경제적 부흥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반대로 선진국들이 잘 나가는 대신에 이제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가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개발도상국들 혹은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우리 못 살겠다. 우리에게 지원해달라는 어떤 수요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자원을 몰아주거나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선진국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해당 사회의 전통적 기술과 조건들을 조화시켜가지고 경제적 개선을 도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없을까라는 것들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이때 영국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씁니다. 네. 이 책에서 중간 기술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돼요. 네. 이 중간 기술이 뭐냐면은 첨단 기술과 토착 기술 사이에 어떤 기술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간 정도 되는 기술을 가지고 그런 저개발 국가, 저소득 국가에다가 지원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처음 제시합니다. 개념을. 이 중간 기술이 나중에 적정 기술로 이제 개념이 발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적정 기술은 1.0부터 이제 4.0까지 진화를 거듭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부터 4.0까지 이제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그 개념의 진화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첨단 기술까지는 필요 없는데 선진국들이 제공하기에 부담이 없는 수준의 기술력은 우리가 제공을 해주자. 그렇죠. 뭐 이런 개념에 가까운 거죠. 맞습니다. 네네. 이 중간 기술 같은 경우는 4가지 정도의 조건, 3가지 정도 조건이 있는데 네. 기술이 사용되는 현지 사람들의 직접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값싼 기술 네. 플러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 네. 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적정 기술 1.0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36.5도씨의 따뜻한 기술, 착한 기술 이런 별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필요한 기술. 그렇죠. 정말 필요한 기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과학기술적인 원리를 가지고도 사람에게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저소득 국가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네. 적정 기술로 만든 제품들 같은 경우를 직접 지원해주고 일종의 원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술을 제공한다기보다는 네네. 제품을 제공하는 맞습니다. 형태인가요? 네. 적정 기술 조건이 한 11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네. 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일단 적은 비용이어야 돼요. 네.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지에서 나는 재료로 그들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품의 크기는 적당하고 사용 방법이 간단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협동 작업을 이끌어내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된다. 뭐 이 정도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만들 수 있고 뭐 그 과정에서 뭐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네. 자생이 가능한 풀뿌리 어떤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네. 근데 대부분 근데 원조 방식이 많이 이루어진 게 적정기술 1.0의 현실이긴 했습니다. 당시에는. 네. 적정기술 1.0의 예시가 있는데요. 제일 잘 알려진 거는 라이프 스트로우라는 게 있어요. 아, 네. 그 들어본 적 있어요. 네네. 네. 이게 이제 빨대 형태인데 네. 중간에 필터나 멤브레인 같은 게 채워져 있어가지고 네. 꾸정물 같은 거를 이걸 빨게 되면은 이제 깨끗한 물이 정화돼서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물 부족이 심하잖아요. 네. 그리고 워낙에 이제 물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얻기가 어려운데 간단한 이런 스트로우 같은 걸로 깨끗한 물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큐드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큐드럼은 뭐냐면은 모양이 Q자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큐드럼인데 아프리카에서는 식수를 이제 뜨려면은 먼 곳까지 나가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맨날 물 뜨러 다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을 막 이고지고 다니니까 어깨나 뭐 허리 통증도 심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굴릴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드럼통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줄로 끄는 형태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디자인해줘서 제공해가지고 이제 한 번에 50리터의 물을 운반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걸 끌고 다니면서 뭐 책도 볼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하고 네. 네. 이거를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운반하니까 또 이제 시간도 많이 남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스트리아의 디자이너이자 시민운동가인 빅터 파파넥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네. 팍파넷? 파파넥. 파파넥. 파파네. 빅터 파파넥. 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네. 이분은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 갔는데 이 네. 발리가 화산섬이잖아요. 네. 그래서 재앙, 재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라디오로 얼른 들어가지고 대피를 하는 상황이 많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네. 네. 근데 현지 사람들이 라디오가 없는 거예요. 네, 긴급 음. 이제 구조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없는 겁니다. 네. 이분이 그래서 현지에 이제 그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깡통이랑 네. 오물 같은 걸로 이제 이거를 잘 만들어서 깡통으로 라디오를 만들어줍니다. 오물로 라디오를 어떻게 만들죠? 동물의 배설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전기를 통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가지고 와, 신기하다. 네, 진짜. 대단하죠. 예. 네. 집에서 라디오 하나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가능한가? 대단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라디오를 만들어 제공하기도 하고 이분이 네. 디자이너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발리의 그 전통 문양 같은 것도 새겨놓고 오. 이런 또 배려도 보여주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정 기술 1.0의 예시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라디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적정 기술의 조건과 다 맞닿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도 쉽게 만들 수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예, 예. 어. 전수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음. 근데 이제 이 적정 기술 1.0에서 실패 사례가 좀 많이 나와요. 아.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 스트로우가 전형적인 실패 사례 중에 하나인데 네. 네. 물론 지금도 쓰이긴 쓰이지만 지금 그 캠핑장에서 네.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생각보다 비싸대요. 아. 한 개당 $20 정도 되는데 아. 아프리카 이런 분들이 사시기에는 한 몇 달치 봉급을 모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구호품으로 받으면은 이걸 오히려 팔아버린대요, 그냥. 아. 네, 그리고 이거를 뺏으려고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네. 이런 건 진짜 좀 생각하기가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네.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플레이 펌프가 또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데 네. 플레이 펌프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놀이터에 뺑뺑이 아세요? 네. 막 돌리면 타는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이걸 보고 한 사업가가 저거 적정 기술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아프리카에 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네. 이걸 돌리면은 지하수가 이제 물탱크 채워지는 방식인 거예요. 음. 펌프가 돌아가가지고. 네. 그래서 애들이 놀기도 놀면서 물탱크도 채울 수 있고 이게 되게 좋잖아요. 네. 듣기에는. 네.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설치를 엄청 많이 했대요. 네.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펌프를 돌리기에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먹고 말지 이러고. 애들이 하루 종일 놀아야 되네요. 그러면 거기서. 그리고 논다는 게 우리야 뭐 놀이터 가면은 뺑뺑이 돌리고 노는데 거기서는 네. 노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쵸, 이게 일하는 힘들어가지고.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안 노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오히려 쓰레기가 돼버린 거죠. 설치된 게 네. 오히려 그냥 폐기물처럼 돼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건 적정 기술의 그 실패 사례로 남아버렸습니다. 이건 되게 어렵다 근데.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의 장벽을 뛰어넘은 거잖아요. 네. 기술자들이. 네. 그렇죠. 근데 뛰어넘을 게 산더미야. 넘었는데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못 가가지고요. 그 미국이 주로 이런 적정 기술 센터 같은 거 지어서 네. 많은 지원들을 했었는데 네. 그 미국 대통령이 지미 카터에서 로널드 레이건으로 바뀌면서 네. 우리 위대한 미국에게는 이런 거 필요 없다. 다 폐쇄시켜 버립니다. 그 뭐랄까요? 그 정부 주도의 적정 기술 이런 지원을 다 끌어버립니다. 네. 적정 기술 쪽에서 후퇴하고 약간 좀 휘청하는 그런 기조가 또 생기게 되죠. 널드들이 좀 문제예요, 그죠? 로널드 레이건이나 도널드 트럼프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 걔네들이 그 시대의 도래에서 적정 기술을 지원 안 해주는 건 알겠는데 네. 그 전에는 그럼 굳이 해준 이유는 뭐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선진국들의 시대적 사명 같은 것들이었죠. 유엔도 그때 생기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경제력 과시의 수단이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민운동가들이 또 그런 것들을 주도하기도 했고, 네. 뭐 어두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인도적인 차원이 그런 바람이 불 때기도 했었죠 그 당시에. 그 냉전 체제에서 소련과 다르게 이제 그런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네. 또 그런 바람이 불기도 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국가적 관심은 좀 줄어들었지만 네. 민간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 관심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적정 기술 2.0으로 오게 되면은 좀 더 지속 가능하면서 착한 과학 기술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네. 이 고민을 하신 분이 바로 폴 폴락이라는 분이에요. 네. 이분, 네, 이분은 적정 기술 비즈니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오. 네, 이분이 Out of Poverty라는 책에서 저소득 국가의 빈곤층이 그 빈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적정 기술 1.0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네. 단순히 기술만 기술 지원하고 제품 지원하면은 아까처럼 팔아버리고 맞아요. 그거 뺏으려고 또 유혈 사태 일어나고 그렇죠, 이러니까. 그렇죠.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네. 바로 비즈니스다라는 거죠. 음. 그 현지에다가 기업 활동을 하게 해줘야 된다. 적정 기술의 결과물이 기업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유통되고 보급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인 거죠. 그 기업 활동이 현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죠.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료로 보급해주거나 네. 원조해줘서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정확합니다. 네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 가능한 방식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네. 그 모델을 통해서 이제 적정 기술을 보급한 상태에서 지속 가능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네. 주장하신 분인 겁니다. 네. 이게 적정 기술 2.0의 탄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은 그런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에 들어가서 주로 농업 관계에 필요한 제품을 많이 파셨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식량 그 확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농업에 이제 관련된 그런 제품들, 적정 기술들을 많이 이제 생산하셨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간단한 기술, 밟는 펌프라든지 네. 아니면 비닐에 구멍을 뽕뽕뽕 뚫어가지고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의 어떤 그 비닐 봉투라든지 네. 이런 굉장히 간단하지만 효율적인 방식의 적정 기술을 이제 개발하시고 설계하시고 판매하신 거죠. 이걸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럼 이렇게 설계해서 판매하게 되면 농작물 재배 효율이 증가하겠죠. 네. 그럼 다시 농작물 수확량도 증가하겠죠. 그러면 소득 구매력도 증가하겠죠. 다시 그럼 이걸로 뭘 살 수 있냐면은 소독약이나 식수도 살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지역 주민 삶 전체가 점점점 개선되겠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낸 신분이 바로 폴 폴락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아까 그 자선 사업가는 아닌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네. 그러면 기업가인 거잖아요. 일종의 기업가이시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외부인이 그 현지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은 없었나요?
뭐 있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의미는 되는데 네. 기업 활동을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는 건 알겠으나 네. 그게 비즈니스가 결국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 가능성을 보존하려고 그 비즈니스를 집어넣자 이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 비즈니스 자체의 지속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가 계속 영업이익이 발생을 해야 이 비즈니스 자체도 유지가 될 텐데 네. 과연 그 저소득 국가에서 무언가를 판매하면서 얘네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걔네가 유지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수익이 났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네. 그 큰 소득이나 뭐 어떤 뭐 무역을 해가지고 대단한 그렇죠. 네. 수익을 낸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마을 단위,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어떤 수익을 창출해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커뮤니티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엔 뭐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조의 측면도 갖고 이렇게 그렇죠. 비즈니스적으로 네. 접근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당연히 여기 안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도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기술 1.0과 비교해 보면 네. 그때 어떻게 보면 한계점들을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자. 그러니까 네. 이거네요, 결국. 네, 조금 더 보완된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겠으나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차 산업에 해당하는 어떤 농업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어느 정도 영위하게 해줬다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이 딱 일방향적으로 주고 끝이라면 네. 2.0은 순환되게 하려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때 적정기술 2.0이 되게 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단순하게 물품을 원주해주기보다는 과학기술 자체를 전수해주는 형태의 과학기술 ODA라는 게 많이 유행하게 돼요. 네. ODA는 뭐냐면은 공적 개발 원조, 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라는 의미거든요. 네. 네. 이게 뭐 2015년, 16년 이때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유행해가지고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과학기술 ODA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업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폴 폴락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오셨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소득 국가에다가 이런 적정기술 센터를 많이 지어줬어요. 네. 그래서 주로 NGO 단체들을 많이 이제 통해서 이런 적정기술 센터를 짓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네. 대표적으로는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라는 곳을 통해서 캄보디아에다가 이제 수처리 센터 이런 것들을 지어줬고요. 나눔과 기술이라는 단체를 통해서는 라오스에다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는 마을 기업 이런 것들을 설립해줬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적정기술 2.0의 내용이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또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소위 선진국이 네. 저소득 혹은 저개발 국가에 네. 이런 공적 개발 원조를 해주는 게 왜 해줘야 될까? 그 당위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네. 네. 과연 ODA, 원조를 해주는 거는 선진국의 의무라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 궁금합니다. 그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네. 그 한 연필이 태어나는 과정을 막 소설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1인칭으로 해서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디에서 왔고 근데 그 연필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는 뭐 황동 뭐 이런 것도 있고 조그만 부품 네. 그러니까 해체를 하는 뭐 나무도 있고 흑연도 있고 황동도 있고 지우개 고무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한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합쳐서 합쳐진 결과물이 이제 연필이라는 상품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선진국의 어떤 첨단 기술들도 그들이 스스로 이뤄낸 것 같지만 제일 말단까지 가게 되면은 흔히 우리 얘기하는 그 개발도상국의 노동력이 들어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진국 내지는 첨단 기술 기업이 네. 추구하는 바가 인류의 진보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한쪽에서는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 있는 인류는 먹고 사는 거를 걱정하는 상황이 그 괴리가 저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원주를 통해서 네. 멱살을 자꾸 끌어올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게 해서 함께 나아가는 걸 추구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억제하면서 다 같이 잘 살게 된다. 이건 또 나름대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단지 그들이 일정 수준에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원조는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서라도. 네. 저도 공감을 하는데 네. 그 예전에 공정하다는 착각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네. 마이클 샌델. 거기서 마이클 샌델의 책을 보면은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주의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개발 국가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능력주의적인 사고에 지배당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당연한 진리긴 하지만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뭐 방금 부르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어떻게 보면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금 이상적인 생각으로 여겨질 것만 같아서 내가 그 기술자라면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정말 조금 이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저개발 국가를 우리가 원조해야 되는 것이 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 우리도 곧 저렇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득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적정 기술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게 뭐 국제사회의 어떤 제약이든 아니면 다 같이 어떤 합의에 이르든 간에 그 특정한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조금 이기적으로 변모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예전에 그 컨택트라는 영화 보면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에 와서 네. 언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다 의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외계인들이 우리한테 왜 언어를 가르쳐 주지? 근데 영화의 결말을 보면은 그 외계인들이 한참 그 과학기술이 뒤처진 우리한테 이렇게 도와주고 언어를 가르쳐 주고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몇천 년 뒤에 그렇게 발전한 지구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준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과거로 와서 우리한테 언어를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외계인들이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행동을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개발 국가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기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생각을 그렇게 설득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그게 생각이 들었어요. 도덕적이지 않은 생각은 아니니까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게 저도 브른님과 빈둥님의 생각을 모두 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아까 말했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저도 떠오르더라고요. 네. 선진국이 잘 살게 된 게 100% 그 나라만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되고 이미 먼저 쓴 것이기 때문에 쓰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방금 빈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으로는 설득시키지 못해요. 왜냐면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이고 각 나라도 본인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면 저는 일단 외교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명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산다. 이만큼 올라왔다. 그걸 보여주는 게 그런 도와주는 행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먹이사슬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의 개체가 아무리 하위 개체라고 해도 사라지면 그 생태계 전체에 위협이 되는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지구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빈한 나라여도 그 나라가 망한다거나 사라진다거나 하면 분명히 이건 지구 전체에 위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까 브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도움으로 멱살 잡고 끌고 올라와야 우리가 이렇게 순환되는 지구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빈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적인 생각이 맞죠. 근데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공에 있어서 행운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워렌 버핏도 얘기하는 게 미국인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거는 그 자체로 엄청난 행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 본인도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정도의 자산가가 되지 못할 거를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미국은 이미 지정학적으로도 전쟁이라는 위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였고 뭐 유럽이나 네. 뭐 아프리카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 행운의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 동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그런 아프리카나 그런 국가들을 도와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가 그렇게 된 이유도 사실은 서방에서 이렇게 착취를 했죠. 그쵸. 착취를 하고 국경을 마음대로 나누고 그쵸. 하다 보니까 내전이 생기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패가 생기고 그러니까 민도가 떨어지고 그런 게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서방의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네. 그거라는 거죠.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람은 결국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거 과거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착취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뭐 내가 왜 걔네를 도와줘야 되냐.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태생적으로 다 이기적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그렇게 사고를 전환하는 과정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우리나라 혹은 미국에서 태어난 것들이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태어났는데 이게 있으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은 조건이겠거니.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위를 바라보지 밑을 바라보는 경우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스페인 여행을 갔는데 네. 거기 소매치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이드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소매치기 당하면 찾을 수가 없다. 경찰서 가도 별로 사건 처리를 그렇게 잘 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해주냐. 이거 여행객을 좀 더 많이 오게 하려면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더니 사건이 워낙 많은 이유도 있고 한 가지의 이유가 뭐가 있냐면 그것마저 잡아버리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나 뭐 경찰에서도 그런 좀도둑을 그렇게 막 애써서 잡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잘 사는 나라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강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진국이나 잘 사는 나라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존은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소매치기를 당한 다음에 아이씨 저런 못 배운 놈들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생활을 하려고 하고 네. 왜 이 나라에서는 저렇게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다 보면 네. 내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을 저들은 못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야만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쵸. 네. 사실 근데 뭐 아까 빈둥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저들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요게 사실은 현대사회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퍼지게 된 거나 아니면 변이가 일어나게 된 게 어떻게 네. 보면은 아프리카나 이런 빈민국들에서 일어났었잖아요. 그쵸. 네. 사실 그 위험들이 고스란히 선진국들에게 퍼졌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앞으로 이런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뭐 이렇게 백신이 보급되기 어려운 국가,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어떤 변이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에볼라 같은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전부 다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발생해가지고 미국으로 갔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함께 잘 사는 것, 함께 상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적정기술 3.0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적정기술의 개념이 또 한 번 확장되게 되는데 네. 한 2016년 정도부터 확장되게 됩니다. 왜 확장되느냐? 네. 과연 저소득 국가에서만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과학기술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네.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만 있느냐, 존재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한 거죠. 네. 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문제는 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생태학적 위기도 있고요. 기후변화, 기후위기도 실제로 존재하고 네. 우리나라만 해도 미세먼지 아주 네. 큰 문제죠. 그 밖에도 사회적 문제도 있습니다. 청년 실업, 빈곤, 차별, 장애인 문제, 뭐 고령화, 저출산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등등등 해서 사회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은데 네. 혹시 이런 것들을 과학기술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이라는 개념들이 2016년 전후로 도입됩니다. 네.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적정기술 3.0에 해당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단순히 저개발 국가에 머물러 있던 그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기술 같은 경우가 뭐 원리를 탐구하고 하는 것들이 과학 영역, 그리고 뭐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기술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네. 정말 문제 해결에다가 과학기술 써보자라는 개념들이 의외로 최근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이때쯤 해가지고 2016년도쯤 해가지고 유엔에서 발표를 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과거에 MDG라 들어보셨나요? 밀레니엄 디벨로먼트 골 해가지고요. 네.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그 유엔 목표였어요. 네. 근데 이 목표는 주로 빈곤 퇴치, 저소득 국가, 원조 이쪽에 많이 이제 포커스가 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2016년도에 16년도부터 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 전체가 설정한 목표라고 해가지고 SDG라는 게 나옵니다. 네. 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가지고 SDG라는 게 나와요. 네. 이건 뭐냐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해가지고요. 네. 과거에 어떤 빈민 퇴치, 빈곤 퇴치 여기서 좀 더 아젠다를 확장해가지고 네. 인류 보편적인 문제에다가 지구 환경 문제를 많이 이제 더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우리 전 지구적으로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자,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자라는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목표들을 제시를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적정기술 3.0에 해당하는 기술들을 몇 가지 소개드리자면은 네. 주바이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네. 회사는 텐트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실내 텐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장애인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고요, 일단은. 네. 그리고 실내 텐트를 만드는 이유가 에너지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텐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내에다 텐트를 치고 자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그 유행 같은 거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네팔에 있는 고아원 같은 곳에 보급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네. 이제 정부를 통해서 이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일석삼조 효과를 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장애인을 도와주는 네. 고용함으로써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빈곤층의 난방비를 절감시켜주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에너지를 경감함으로써 환경 보존에도 역할을 해주는 이 세 가지 이슈를 전부 다 이제 기술로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또 만드로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만드로는 네. 우리나라 기업인데 네. 의수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오. 전자의수. 그러니까 손이 절단된 그런 장애인에게 이런 의수를 만들어 보급하는데 이 의수가 사실 굉장히 비싸잖아요. 전자의수가. 네. 근데 여기는 3D 프린터랑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의수를 만들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에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토는 뭐냐면은 누구도 돈이 없어서 전자의수를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가 모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적정기술 3.0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도록 네. 펀딩 해주는 회사들도 많고요. 디스리 주빌리 파트너스라든지 뭐 언더독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네.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뭐 모으는 이런 형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 문제 해결해야 될 것들 중에는 뭐 민주주의 체제 위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르헨티나 사회운동가 피아 만친이라는 분이 있으시대요. 네. 여성분인데 네. 이분은 그 아르헨티나에서 앱을 하나 개발했거든요. 네. 요 앱이 뭐냐면은 국회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 누구나 찬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 앱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 자금 하나도 없이 네. 투표자의 4%가 지지하는 정당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럼으로써 누구나 이제 그 자기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런 형태를 적정 기술로 실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0은 생존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서 더 발전된 것을 추구하는 건가요? 네, 모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회 문제를 생각하는 모든 영역에서 네. 모든 것들을 다 건드리는 거죠. 조금 네. 더 인간적인 삶을 위한 그런 기술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적정기술 3.0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적정기술 4.0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적정기술 4.0은 이런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과학기술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네. 이겁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가져야 되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은 뭐 편리성, 네. 뭐 지속가능성, 공정성, 생산성, 보편성, 첨단성, 최신성, 혹은 필요성, 효율성 이런 거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데? 이거 아니더라도 제가 예시 아니더라도 미래 과학기술이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핵심적인 가치. 네. 저는 지속 가능성인 것 같아요. 왜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왠지 그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니 뭐 농담이고 네. 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일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왜냐면 어떤 자원이든 간에 반드시 고갈이 된다는 측면에서 네.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죠? 사실 제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약간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과학 자체를 잘 어렵기도 해. 모르는데 이게 어떤 게 필요하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 그 개인의 신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학은 잘 모르지만 네. 과학에는 특히 앞으로에 있어서의 기술 발전적인 측면에서의 과학은 윤리성이 좀 더 담보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울리지 않는 네. 과학과 어울리지 않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걷잡을 수 없이 조금 퍼져나갈 것 같다는 불안함이 있어요. 네. 그게 뭐 여러 뭐 콘텐츠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로봇의 윤리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기계가 발전하면은 인간을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런 거에 좀 국한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과학자들이 뭔가를 새로운 것에 집착을 하다 보면 그게 정말 인간적인 삶을 해치는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학자 개개인의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뭐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그런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뭐 우리가 좀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든 네.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알기 위해서든 네. 그 중심에는 인간적인 삶, 인간다운 윤리성이 조금 전제가 되어야지 최소한 걷잡을 수 없는 문제 자체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기대가 있거든요.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요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윤리성은 제 기준으로는 네.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네네네. 그게 어떤 식으로 뻗어나가는지를 보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윤리성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가 잠깐 나눴던 얘기하고 조금 연결지어지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욕망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다 발전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거기서 윤리성을 대입하면 돼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해결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거를 대응할 수 없는 시대를 이미 살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럴 거라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의사들은 뭐 그런 선서 같은 거 하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인가? 네. 뭐 그런 거 하듯이 과학자들한테도 최소한 그런 윤리적인 제한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발자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제한이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겠지만 네. 오늘 우리가 나눈 그런 적정 기술의 측면에서도 그런 제한이 있으면 최소한 과학자들이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긴 했거든요. 그게 오히려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그 틀이 될까봐. 네. 그거는 전 좀 우려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윤리라는 것 자체는 그 네. 기준도 사실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잖아요. 네. 네. 뭐 고대 시대에는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는데 네. 네. 지금의 윤리로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의 윤리에서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지라도 미래에 가면은 혹시 다른 기준이 삼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윤리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태도가 아닌가. 네. 여러 가지 이런 논쟁이 벌어질 줄 몰랐는데 재밌네요. 흥미롭네요. 문과생 둘이서 아니 문과생이니까 윤리를 논하지 뭐 이과생이 윤리를 논하나요? 이런 네. 논쟁은 주로 문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과학자들이 보면은 조금 웃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앞에서 웃고 계시잖아요, 지금 교수님이. 선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과학의 발달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방향. 네. 근데 그 다 같이라는 게 인간을 넘어서 동물, 식물, 그리고 생물, 지구의 환경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한 별이잖아요. 네. 그 안에서 투닥투닥하고 막 서로 잘 살겠다고 하는 게 그런 걸 조절해주는 역할을 좀 과학이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의 발달에서 너무 인간만을 생각하면서 발달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뭐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황폐화되고 있는 면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그 미래의 모습은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이 많잖아요. 그게 저는 올바른 과학 발달의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 같이라는 건 진짜 지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과학 기술의 발달 방향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동화적인 생각이네요. 최근에 아름다운. 돈룩업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아, 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소행성이 이렇게 오잖아요, 지구에. 근데 정말 우리 모두가 죽기 직전의 상황인데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해서 조금 특히 미국이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 다 죽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런 상황이 안 올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조금 인류적인 생각을 덜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영화 보면 되게 불안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군요. 이 적정기술 4.0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네. 이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보냐면은 네. 기술 민주화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주로 ICT 기반의 어떤 첨단 기술들의 융합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네. 네. 이렇게 되면서 주로 과학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리고 정보 비대칭성이 좀 이렇게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액세스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소형화되고 모듈화되고 또 개인화, 맞춤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다 자동화되는 시점이 도래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적정기술 4.0은 어떤 기술이냐? 자급자족의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학기술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피팅된 어떤 기술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적정기술 4.0 그 이후에 5.0, 6.0의 발전 방향도 이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일례로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팜이에요. 네. 개인용 스마트팜 기기들이 실제로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이크로그리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아니요. 요즘에는 원래는 이제 그 전기 공급이라는 거는 기간 산업이잖아요. 네. 이제 중앙에서 쫙 생산해가지고 전국을 뿌려주는 방식인데 마이크로 그리드는 지역 단위로 혹은 뭐 건물 단위로 재생에너지 같은 걸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네. 분배하고 소비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뭐 사회 단위에서 혹은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네. 혹은 건물 몇 개 단위로 묶을 수도 있고요. 뭐 태양광 같은 발전이 그런 일종의 그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꼭 신재생에너지 아니더라도 이제 소규모로 발전을 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워낙에 이제 엄청나게 큰 서버와 고가의 비용을 이제 요구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도상국에 맞지 않은데 이걸 쪼개가지고 포그 컴퓨팅이라는 게 또 많이 개발됐어요. 네. 그래서 안개 정도 수준에서 소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구현하는 방식인 거죠. 네. 이런 방식의 어떤 민주화된 혹은 뭐 개인화된 맞춤형의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접근하게 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적정기술 4.0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적정기술의 대략적인 내용이었는데 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여러분께 내용을 훑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쭉 들어보시고 나서 네. 적정기술이 앞으로 세상을 좀 더 밝게 예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으신지 한 말씀씩 해주시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저는 발전시킨다.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 있어서 네. 물론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그 주식시장에 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목줄을 잡고 개를 산책시키는 것과 같다. 네. 개가 주인보다 앞으로 갈 때도 있고 뒤로 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주인이 가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결국에는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도 그거랑 비슷하게 기술이 가끔은 좋게 쓰일 때도 있고 가끔은 예상과는 다르게 쓰일 때도 있지만 네. 네. 결국은 인류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긍정적인 방향이지 않을까 싶고 같은 논리로 첨단 기술의 발전도 꼭 필요한 게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그게 적정 기술로 저는 온기가 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원래 재래전이라면 방송국을 폭격하는 순간 정보가 완전히 끊기잖아요. 네. 그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모르는데 SNS의 발전으로 인해서 죽은 줄 알았던 대통령이 아직도 키예우의 수도에 있고 항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구의 인류가 알게 되고 네. 그리고 인터넷이 끊기니까 그 트윗 한 번으로 그 일론 머스크에게 인터넷 연결해달라고 트윗 한 번 치고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SNS라는 것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그 온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퍼지는 거잖아요. 네, 적정 기술로 저는 이거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식으로든지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면 그 온기가 서서히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좋은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좀 기대를 많이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정 기술이 사람들이 이만큼 좀 집중하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다 첨단 기술에만 집중했을 것 같고 과학자들이 이런 쪽에 좀 집중을 덜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꽤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개발에 들어가는 수많은 돈을 결국에는 기업적인 활동으로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부의 차원에서 혹은 전체 인류의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네. 그러기까지는 인류적인 좀 전체적인 합의가 덜 되는 게 가장 조금 우려가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굉장한 비극이긴 하지만 이런 쪽으로는 조금 더 하나의 발판이 돼가지고 기술로서 도와줘야겠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런 쪽으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적정 기술 자체는 의도가 선한 의도잖아요. 근데 네. 그것을 이제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도 선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개인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적인 측면이 작용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적정 기술의 그 선한 목표
기술을 가지고 그게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0에서 다시 지금 형태를 달리하면서 발전해왔잖아요. 네. 1.0 때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물품이나 그런 자원을 제공해주다 보면 분명히 그 나라 안에서도 나뉘어져 있는 상위 계급이 오히려 그런 것을 오히려 뺏어가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보완돼가면서 지금 4.0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이런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정한 기술로 모두가 잘 살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달시킨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네. 이상일 수도 있는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물론 적정 기술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4.0으로 와서는 과거보다는 개념이 확정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간에 과거의 어떤 그런 취지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네. 적정 기술에 또 많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네. 물론 1.0부터 4.0까지 모두. 네. 그래서 첨단 기술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과학 기술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도 일반 대중한테도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까지 해가지고 그럼 저희는 이제 기술편의 4번의 에피소드를 다뤄봤는데 조금 미래의 측면에서 테크놀로지의 측면에서 저희가 자율주행과 적정 기술을 다뤘다고 하면 네. 현재의 측면에서는 테크닉 측면에서 해가지고 집콕의 기술과 글쓰기의 기술을 한번 다뤄본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와 미래를 조금 다뤘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4번의 에피소드를 고전 특집으로 저희가 마련을 해가지고 클래식. 네. 4번의 클래식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는 걸로 하겠고 네. 오늘 그러면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